30여 년 전 아시아 전역을 뒤흔든 유덕화와 오천년 주연의 홍콩 영화가 있습니다. 흰색 슈트를 입고 고가도로 위를 질주하는 아화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를 따라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그가 탄 스즈키 오토바이는 한때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 세대 수많은 청춘들의 꿈을 담은 영원한 고전 영화 천장지구입니다. 아화는 범죄 조직에 몸담고 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소외된 깡패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매음굴의 허름한 주택에서 자라온 아화.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옥상에서 투신하여 돌아갔는데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그의 어머니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머니의 의리 있는 세 매춘부 자매들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은 그를 반항적이고 의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암흑가가 횡행하던 그 시절, 어쩌면 조폭이 되는 것만이 그의 사전에서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의리 있는 중간 보스 칠령을 만나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조직에는 또 다른 중간 보스, 라바가 있는데요. 악랄하고 무자비한 라바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라바는 큰 형님의 소송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칠령을 찾아와 칠령의 소속인 아화의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칠령은 원치 않았지만 큰 형님을 위하여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라바의 작전은 주얼리 회사를 터는 것이었습니다. 아화의 역할은 운전을 하는 것이었죠. 그들이 일을 하는 방식은 단순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총알을 마구 쏘아댔고 보석을 전부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금고를 여는 직원이 조금만 망설여도 총탄을 내뿜었습니다. 이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화는 순찰을 돌던 경찰을 발견하는데요. 그는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경찰차를 들이받고 다른 곳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라바 일행을 싣고 안전한 곳에 보냅니다. 이어 경찰의 추격에서 벗어나려 하는데요. 순간 트럭 한 대가 길을 막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차에서 빠져나온 그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던 여성 저조를 인질로 잡고 차를 빼앗아 재빨리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화는 저조를 데리고 라바와 접선하러 가는데요. 저조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아화가 사례금이 너무 적다며 다투는 소리에 저조는 호기심에 고개를 들고 말았습니다. 조조를 발견한 라바는 부하들에게 없애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알아챈 아화는 그들을 막아 나섭니다. 비록 건달이긴 해도 그는 무고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화는 라바에게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니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아화는 황급히 도망치는 저조를 뒤쫓아갑니다. 당황한 저조는 아화의 품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절망한 저조는 거의 포기 상태로 가만히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건 아화의 관심이었습니다. 아화는 무심한 듯 자신의 자켓을 저조에게 던진 뒤 미리 이곳에 놓아두었던 오토바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훔친 차에 불을 붙였습니다. 조조와 아화의 순수하고도 로맨틱한 이야기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서막을 열었습니다. 아화는 저조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저조는 호화로운 별장에서 살고 있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강한 남성미를 풍기는 건달 아화는 온실 속에서 바르게만 자란 저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날은 마침 아화의 생모 제삿날이었는데요. 세 자매는 종이돈을 아화에게 주며 돌아가신 어머니께 태워드려라고 말합니다. 허름한 옥상에서 마구 흩날리는 종이돈과 더불어 홀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아화의 모습은 오늘따라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 아화에겐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주차 구역에서 세차를 하며 지내는 파숙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조직에 몸담그었지만 나약한 성격인지라 아화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파숙은 아화를 보자 재빨리 그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알고 보니 라바는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고 아화가 그를 배신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도망가려는 순간 건달 무리는 달려와 아화에게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데요. 다행히 경찰이 도착하여 싸움은 끝났습니다. 아화가 경찰에 연행되려는 것을 본 파숙은 사정하러 나섰지만 역시나 경찰 앞에서도 체면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와는 무서워서 벽에 기대어 있는 파숙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아와. 그곳에는 라바 일행도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저저는 범인을 지목하기 위해 경찰서에 왔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아와에게 마음이 갔던 저저는 결국 아무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와와 라바 일행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라바는 조조를 놓아준 아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는 부하들을 보내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될 저조를 없애려 합니다. 다행히 라바의 심사를 알아채 나와는 때마침 도착하여 조조를 구했습니다. 아와는 칠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조조를 데리고 인근 모텔에 숨었습니다.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 가까이 앉은 두 사람. 옆방에서 들려오는 야릇한 소리에 부끄러워하는 저저의 모습은 유난히 순수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조조는 서둘러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이때 창밖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라바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추격을 피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와는 그만 칼을 맞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칠령이 도착하는데요. 라바는 동생이 다쳤다는 이유로 절대 아와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의리 있는 칠령은 두말 없이 자신을 찔렀습니다. 이를 본 라바는 내키진 않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저는 손수건을 꺼내 아와의 지혈을 도와주었지만 아와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조조가 자신과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와는 조조에게 따라오지 말라며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돌아온 아와. 세 자매는 그를 위해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익숙했죠. 아와는 저저의 손수건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분명 이런 광경에 겁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조는 아와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뒤였습니다. 아와의 찢어진 자켓을 꿰매다가 손가락은 몇 번이나 찔렸는지 몰랐고 해외에 있는 부모님의 당부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조조는 가방에 성의를 가득 담고 파숙을 찾아가 아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조조의 끈질긴 성화에 못 이긴 파숙은 결국 알려주었습니다. 저저는 아와를 찾아왔지만 아와는 무관심한 듯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조조가 건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돌아와 구해주었습니다. 아와에게 든든히 빠진 듯 저조는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아와가 돌아가라고 말하자 조조는 직접 손질한 자켓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와는 당연히 조조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의 미래는 불보듯 뻔했죠. 아와는 저조에게 오토바이에 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받아준 줄로만 알았던 저조. 하지만 아와는 저조를 데리고 불법 자동차 경주장으로 왔습니다. 이곳의 드라이버들은 스릴을 추구하기 위해 각자의 여성 파트너를 트럭 지붕 위에 태우는데요. 가장 먼저 차에서 떨어지는 쪽이 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와는 저조에게 겁을 주기 위해 조조를 트럭 위에 들어올렸습니다. 이에 저조는 데려오기가 발동하여 트럭 위에 올라섭니다. 거칠게 내달리는 트럭 위에서 조조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급기야 두 트럭이 충돌하면서 잡고 있던 난간도 떨어져 나가는데요. 조조는 위태롭게 트럭 위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와의 반격으로 상대편 여성은 트럭에서 먼저 떨어졌고 경기는 끝났습니다. 비록 경기에서는 이겼지만 아와는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와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슬프게 내달리는 저저를 따라잡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트럭이 갑자기 폭발하는데요. 아와는 저조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그 자리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빛과 함께 하나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와는 저조를 데리고 문을 닫은 케이크 가게로 향하는데요. 제멋대로 들어가서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조조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아와는 저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순간 아와는 마침내 모든 방어를 내려놓았습니다. 늘 순수하고 밝은 미소를 하고 있는 눈앞의 이 여성을 거절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거리에서 두 사람은 함께 비를 맞고 장난을 치며 행복하게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아니 꼽게 지켜보는 눈빛이 있었으니 바로 주얼리 회사 강도 사건을 담당한 형사였습니다. 다음날 형사는 저조를 찾아가 아와는 진심이 아니라며 경고하는데요. 그는 아와의 목적은 조조가 범인을 지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저조는 형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나날은 참 행복했습니다. 저조는 신분과 상관없이 아와를 키워준 세 자매를 만났고 세 자매도 조조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아와도 저조를 데리고 거리에서 파숙과 함께 세차도 하고 장난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조는 아와의 처지가 어떻든 그를 전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아와도 저조의 진심에 감동했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심지어 패거리에서 물러나고 오토바이를 팔아 안정적인 중고차 사업을 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부모님은 해외에서 돌아왔고 조조를 캐나다로 데려가 공부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저조에게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곧 이 도시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조는 아와에게 호출을 한 뒤 아와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아와는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와가 속해 있던 패거리의 두목이 습격을 당했는데요.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목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바가 복수를 외치자 한순간에 모든 조직원들은 살기등등한 기세로 총출동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아와는 조용히 조조에게 걸려던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랑하는 두 사람은 그렇게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아와의 소식이 없자 저조는 파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와의 보호를 잃어버린 파숙은 건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조는 파숙에게서 아와가 패거리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마카오에 있는 외할아버지 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조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아와를 찾기 위해 홀로 마카오로 향했습니다. 파숙이 알려준 주소에 따라 아와의 외할아버지를 찾아간 저조. 저조는 외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눈 후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붕대를 감고 밥을 겨우 먹는 아와를 본 저조는 다가가서 그에게 먹여줍니다. 저조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몰랐던 아와는 그녀의 사랑을 저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와를 향한 저조의 마음은 굳세었습니다. 거리를 떠도는 혼란스러운 나날일지라도 기꺼이 원했죠. 두 사람은 이곳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패거리의 원한도 부모님의 속박도 없는 자유로운 이곳에서 그들은 열애 중인 여느 평범한 연인들처럼 마음껏 즐겁게 보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손자며느리를 인정한 듯 신혼 베개 한 쌍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조조는 외할아버지의 특별한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여기서 멈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날 밤 찾아온 한 사람이 그들의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형사였습니다. 그는 저조의 부모님이 아와를 납치와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칠영에게도 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와는 저조를 데리고 홍콩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둘은 곧 가슴 아픈 이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조조의 어머니의 고소로 아와는 체포되었습니다. 조조는 아와를 위해 필사적으로 난동을 부렸지만 외할아버지가 선물했던 베개만 갈기갈기 찢어져 아수라장이 되었을 뿐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와를 구하기 위해 조조는 결국 어머니의 캐나다 유학 제안에 동의했고 아와는 고소취하로 풀려났습니다. 아와는 파숙을 찾기 위해 주차구역에 찾아오는데요. 하지만 파숙은 건달들에게 자리를 빼앗겨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와는 건달들을 찾아가 복수하려 하지만 소심한 파숙은 아와를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더 이상 아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공경에 처한 칠영을 찾아오는데요. 칠영으로부터 두목이 죽은 후 라바가 두목의 자리에 오르려고 곳곳에서 세력을 모으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라바가 두목의 자리에 오르면 주얼리 회사를 턴 죄를 아와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영은 아와를 위해
라바와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와도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치령과 함께할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와는 마지막으로 파숙을 돕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는 술에 취한 척 빠져나와 파숙의 자리를 빼앗은 건달들을 두들겨 팬 뒤 파숙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아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조조가 아와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아와는 술김에 조조가 한껏 정리해놓은 깨끗한 방을 다시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달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비참한 현실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곧 부모님의 뜻대로 캐나다로 떠날 예정이었던 저죠. 어쩌면 이는 조조가 아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조조는 말없이 다시 깨끗이 정리한 후 메모를 남기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와는 치령과 함께 라바와 단판 지으러 갔습니다. 오만한 라바는 이미 두목의 자리에 오른 듯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라바는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어 치령을 찔렀고 순식간에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아와는 필사적으로 치령을 호위해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라바는 가스통을 들어 아와의 뒤통수를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치령은 의식을 잃어가는 아와를 일으켜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정작 자신은 철문 안에 갇혀 난도질을 당한 채 숨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아와는 거리로 도망치는데요. 다행히 파숙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와는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였고 코에서는 피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닦으려는 순간 그제서야 오늘 밤 저저가 떠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조조를 찾아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로 합니다. 조조를 태우고 웨딩숍 앞으로 나와 그는 가게의 유리창을 부수고 진열된 웨딩드레스로 조조를 곱게 단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조를 태우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조조는 그의 어두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얀 달빛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녀가 있었기에 결코 이 생은 헛되지 않았죠. 교회를 찾아온 두 사람. 아와는 저조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와는 저조에게 두 사람의 내일을 위해 하늘에 기도하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뼈저린 저조와의 사랑을 차마 손에 꼭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치령의 복수를 위하여 조용히 떠났습니다.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와 함께 저조는 아름다운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와는 이미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저는 아와를 찾아 막연한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엔진 소리는 한밤의 거리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라바를 찾았다는 파숙을 찾아온 아와. 파숙은 라바를 상대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했습니다. 라바가 나타나자 아와는 파숙을 지키기 위해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이어 칼을 들고 라바를 따라갔으나 의식이 희미해진 아와는 그의 급소를 명중하지 못하는데요. 되려 라바에게 찔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기절하기 직전 칼을 들고 달려오는 파숙을 본 아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라바를 꽉 잡았습니다. 라바는 결국 목숨을 잃었고 아와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와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과 저조의 사랑에 슬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조도 가슴 찢어지는 그의 숙명을 예감한 듯 새벽녘의 고가도로에서 발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슬프게 내달렸습니다.